아줌마, 저 두부 맛봐도 돼요? 폐업 직전 텅 빈 두부 가게에 낡은 배낭을 맨 10살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소년은 두부를 한 입 먹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 두부 빵점이에요. 여인이 피식 웃으려다 멈췄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아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재워주시면 두부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3개월째 두부 한 모도 팔지 못한 여인과 두부 맛을 정확히 아는 고아 소년. 소년은 무슨 자신감으로 여인에게 두부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할게요. 초겨울 이른 아침, 수지는 좁은 골목 끝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손에는 든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어요. 바퀴 달린 캐리어가 골목 바닥에 얼어붙은 틈새에 걸렸지만 수지는 그걸 잡아당길 생각도 못한 채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두부틀 하나,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행주 하나, 콩이 담긴 양동이 하나, 마치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것처럼 가게 안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 고요함이 오히려 수진의 발을 묶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낸 건 한참 후였습니다. 손끝을 자물쇠에 가져다 댔지만 열쇠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문을 열면 진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없다는 게. 골목 어귀에서 찬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고 수진의 머리카락이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그제야 이를 악물고 열쇠를 돌렸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콩이 삭은 듯한 두부 특유의 구수하고 비릿한 냄새였어요. 수지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코끝이 찡해지고 목구멍 안쪽이 뜨겁게 조여들었어요. 참으려고 숨을 크게 들이켰더니 냄새가 더 깊이 밀려들었습니다. 어깨가 한번 크게 들썩였다가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캐리어를 끌고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간 수지는 짐을 풀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 때문이었어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들, 납품 날짜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동그라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이었어요. 수지는 손끝으로 그 동그라미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차갑고 얇은 종이의 감촉이 손가락 끝에 느껴졌고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두부를 납품할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게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수지는 굳이 되새기고 싶지 않았지만 그 기억은 언제나 불쑥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아파트가 넘어가고 퇴직금이 사라지고 시어머니의 적금까지 탈탈 털렸어요. 남편은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술로 세월을 보내다 1년 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34세 수진에게 시어머니는 생애 처음으로 가족다운 가족이었어요. 남편이 없어도 시어머니가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 혼자 두부 가게를 지키는 동안 수지는 편의점 알바를 전전하며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그러던 일주일 전 새벽 시어머니가 작업실에서 쓰러지셨어요. 발견한 건 두부 거래처 배달 기사였고 수진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어요. 시어머니의 오랜 지인과 시댁에 가까운 친척 몇 분만이 빈소를 지켰고 장례를 치르는 내내 수지는 멍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월세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캐리어를 꺼내 짐을 쌌습니다. 갈 곳은 여기밖에 없었어요. 짐을 다 풀고 나서 수지는 가게 불을 끄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불이 꺼진 채로 있는 게 싫었습니다. 이유는 자신도 몰랐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어머니 이불을 끌어당겨 덮고 낯선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수지는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 두드리는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자신이 어디 있는지 잠깐 몰랐어요. 낯선 천장, 콩 냄새, 차가운 바닥. 벌떡 일어나 가게 문을 열자 60대 아주머니가 빨갛게 엄보를 한 채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한참 전부터 기다린 모양이었어요. 어머, 불이 켜져 있길래 왔지. 며칠째 문이 안 열려서. 어머님은? 수진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수진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굳었고 그 사이로 소식이 번졌습니다. 한 명이 오고 또 한 명이 왔어요. 소식을 들은 사람, 아직 모르는 사람, 가게 앞이 조용히 북적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수진이 짧게 말했고 그 말이 골목에 퍼지는 동안 아무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할머니 한 분이 눈시울을 붉히며 섭섭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우리한테는 알리지도 않았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눈물을 훔치다가 장바구니를 고쳐들며 덧붙였습니다. 두 분은 언제 나와요? 며칠째 못 먹었더니 영 허전하네. 수지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 됐습니다. 그 순간 작업실 안쪽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유선 전화기였어요. 수지는 잠시 그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갖다 대자마자 모르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어머님 좀 바꿔주세요. 누구세요? 아, 저 이웃마트 김 사장인데요. 두부 거래처예요. 어머님은요? 수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다고 짧게 말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근데 죄송한데 가족이시면 대신 납품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토요일까지는 꼭 넣어줘야 해서요. 수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런데 입에서는 엉뚱한 말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수지는 선반 위 어머니 작업 노트를 꺼내 펼쳤어요. 빼곡한 글씨들이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 수지는 틈틈이 작업실에 들어와 어머니 옆에 섰었어요. 콩을 씻고 물에 담그고 간수를 붓는 것까지 곁에서 도우며 익혔습니다. 눈으로는 수백 번 본 일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혼자 노트를 펼쳐들고 보니 손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눈으로 본 것과 손으로 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어요. 수지는 노트를 든 손에 힘을 꽉 줬습니다. 납품 날짜가 사흘 뒤라는 걸 확인한 수지는 그날 밤부터 콩을 물에 담갔습니다. 노트에 적힌 대로 8시간 충분히 불려야 한다고 했어요. 다음 날 새벽 3시 수지는 눈을 떴습니다. 작업실 불을 켜자 형광등이 2번 깜빡이다 켜졌고 콘크리트 바닥의 찬기가 발목까지 올라왔어요. 전날 밤부터 불려둔 콩을 건져 작업대 위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옆에서 해봤던 손동작을 하나씩 떠올리며 따라했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기계 버튼을 눌렀다 껐다를 반복하기를 30분, 겨우 콩을 갈았는데 나온 콩물이 물처럼 묽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가열을 시작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콩물이 냄비 가장자리를 넘어 작업실 바닥으로 흘러내렸어요. 지글지글 타는 냄새가 순식간에 작업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지는 한 손으로 걸레를 집어 바닥을 닦으면서 다른 손으로는 냄비를 붙잡았어요. 간수를 붓고 두부 틀에 넣었습니다. 얼마쯤 지나 틀을 열어보니 푸석푸석하고 뭉개진 덩어리가 손바닥 위로 흘러내렸어요. 수지는 그 두부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뭔가 빠진 느낌이 혀끝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두부에서 나던 그 깊고 고소한 맛이 없었어요. 수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포장지를 꺼냈습니다. 김 사장이 오기로 했으니까요. 포장하는 손이 무거웠어요. 오전이 되자 김 사장이 빈 박스를 들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진열대를 보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두부를 하나 집어들더니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툭 하고 뭉개졌어요. 이건 못 받겠어요. 손님한테 이걸 팔 수가 없잖아요. 두부 품질이 안정될 때까지는 납품은 어렵겠어요. 박스를 그대로 들고 나가는 김 사장의 뒷모습을 수지는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는 차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진열대 위 뭉개진 두부들을 내려다봤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계속하는 건지 수진 자신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라고 생각했어요. 빚이 있어서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새벽 작업실 문을 열다가 문득 알았어요. 두부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이 냄새가 배어 있는 한 이 가게는 아직 어머니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새벽마다 불을 켜고 지킨 곳이었습니다. 수진이 포기하는 순간 그 40년이 사라지는 거였어요. 그걸 자신의 손으로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였어요. 수지는 매일 새벽 작업실 불을 켰습니다. 실패하면 버리고 또 만들고 또 실패하면 다시 만들었어요. 손바닥이 트고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두부가 뭉개지지는 않았어요. 두 달이 지나자 모양도 제법 잡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옆에서 수백 번 봐온 그 두부 맛이 나오지 않았어요. 노트를 처음부터 다시 따라했습니다. 콩양도 간수양도 불리는 시간도 똑같이 맞췄어요. 그런데도 달랐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작업실에 서서 두부를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그 빠진 무언가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손맛인지 경험인지 평생을 두부 하나로 살아온 어머니만이 아는 무언가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아주머니 한 분이 두부를 한 모 사더니 그 자리에서 한 입 먹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씹는 속도가 느려졌어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좋아졌네. 근데 어머님 두부랑은 좀 다르네. 수진의 어깨가 눈에 띄지 않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이 시장 골목을 타고 퍼졌어요. 엄마 손두부가 달라졌다고, 원래 맛이 아니라고. 단골들의 발길이 하나둘 끊겼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를 지켜도 진열대 위 두부는 그대로였어요. 저녁이 되면 그 두부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음날 또 진열대에 올렸습니다. 그런 날들이 3개월 동안 쌓였어요. 팔린 두부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잔액 표시 앞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독촉 문자가 화면 가득 쌓여 있었고 밀린 월세 전화도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통장을 덮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어요. 잠그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열쇠를 빼고 다시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선반 위 어머니 작업 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텅 빈 작업실에 수진 혼자였어요. 어머니, 저 못하겠어요. 그 말이 허공으로 사라졌어요. 그래도 다음날 새벽 수지는 또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습관처럼 아니면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진열대에 두부 몇 모를 올려두고 하루를 기다렸지만 오늘도 손님이 오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수지는 진열대를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오늘로 끝내기로 했어요. 자물쇠에 열쇠를 꽂고
막 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낡은 배낭을 맨 작은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10살쯤 돼 보였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랬어요. 배낭끈 한쪽이 끊어져 테이프로 감겨 있었고 신발 밑창 한쪽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이의 행색을 천천히 훑어보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엄마 심부름이야? 두부 사러 왔어? 아이가 진열대 위 두부를 한번 바라봤다가 수진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오늘 밤 잘 데가 없어요.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어요? 시장 골목에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좌판들은 이미 문을 닫았고 셔터 내린 가게들 사이로 찬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갔어요. 10살 박차는 배낭끈을 두 손으로 움켜쥔 채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며칠째였어요. 친척집을 나온 뒤로 발이 닿는 대로 걸었고 배는 등에 붙을 것 같았고 신발 밑창 벌어진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도 발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 불 꺼진 가게들 사이에서 유독 불빛 하나가 새어나왔어요. 찬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손두부. 낡은 간판 글씨가 불빛 아래 희미하게 빛났어요. 찬이의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유리창 너머 진열대 위에 두부 면모가 놓여 있었어요. 찬이는 유리창 가까이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배낭끈을 고쳐 잡고 문을 밀었습니다. 가게 안은 두부 냄새와 찬기가 뒤섞여 있었어요. 앞치마를 벗으려던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어린 남자아이였어요. 낡은 배낭끈 한쪽이 끊어져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고 신발 밑창 한쪽이 벌어져 걸을 때마다 철썩거렸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심부름이야? 두부 사러 왔어? 찬이가 잠깐 수진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오늘 밤 잘 데가 없어요.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어요? 수진의 손이 앞치마 끈 위에서 멈췄습니다. 모르는 아이였어요. 선뜻 내키지 않아 다시 한번 아이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며칠째 굶은 게 얼굴에 다 드러났습니다. 볼이 움푹 꺼져 있었고 손등에는 추위에 튼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어요. 밥은 먹었어? 찬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수지는 말없이 가스불을 켰어요.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 한 봉지를 뜯었습니다. 찬이는 진열대 앞 낮은 의자에 배낭을 내려놓고 앉았어요. 라면이 다 끓기도 전에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진이 냄비째 앞에 내밀자 찬이는 숟가락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후루룩 소리가 작은 가게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런데 찬이의 시선이 자꾸 진열대 쪽으로 갔어요. 먹으면서도 국물을 들이켜면서도 눈이 두부를 향했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것처럼요. 그릇을 비운 찬이가 입을 닦으며 진열대를 가리켰습니다. 저 두부 맛봐도 돼요? 수진이 피식 웃으며 두부 한 조각을 잘라 내밀었어요. 찬이가 받아들고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우물우물 씹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한참 만에 눈을 떴어요. 콩 불린 시간 부족해요. 간수 농도 안 맞고 가열도 부족하고 압착도 덜 됐어요. 수진이 웃음을 거뒀습니다.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수진은 팔짱을 끼며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너 몇 살이야? 10살이요. 근데 두부는 알아요.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수진이 잠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10살짜리가 두부 맛을 저렇게 짚어낸다는 게 선뜻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워주시면 두부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수진의 눈이 잠깐 진열대 위 두부로 갔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단 한 모도 팔리지 않은 두부였어요. 가게를 닫으려 했던 게 불과 1시간 전이었습니다. 수진은 아이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부모님은? 찬이가 눈을 잠깐 내리깔았습니다. 없어요. 학교는? 방학이에요. 수진은 더 묻지 못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자신이 겹쳐 보였습니다. 갈 곳 없이 이 골목 끝까지 걸어온 아이의 발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수진은 천천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딱 하룻밤이야. 방 한켠에 이불을 깔아줬어요. 찬이가 군말 없이 배낭을 내려놓고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배낭을 열다가 안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이 삐져나왔어요. 찬이가 재빨리 집어 배낭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수진은 눈치채지 못한 채 불을 끄고 방문을 닫았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수진이 작업실 불을 켜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이미 작업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창고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보니 찬이가 창고 문을 열어놓고 선반 위 재료들을 하나씩 들어보고 있었어요. 콩 포대를 손으로 쥐어보고 간수통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고 두부틀 상태를 손가락으로 훑쳤습니다. 뭐해? 찬이가 돌아봤어요. 콩 상태 보는 거예요. 수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찬이가 창고 문을 닫으며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요. 찬이의 그 말이 수진의 귓속에 한참 머물렀습니다. 새벽 3시 창고 앞에 나란히 선 34 여자와 10살 아이.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찬이가 재료들을 다시 선반에 올려놓는 걸 바라봤어요. 딱 하룻밤이라고 했는데 어느새 사흘이 지나 있었습니다. 수진도 찬이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어느 날 아침 찬이가 이불을 반듯하게 개고 배낭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그 모습을 보다가 말없이 밥상을 들고 방문을 열었어요. 김이 오르는 밥 한 그릇과 된장찌개였습니다. 찬이가 배낭끈에서 손을 놓았어요. 두 사람은 그날도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두 사람은 작업실에 나란히 섰습니다. 찬이가 먼저 콩 포대를 열었어요. 한 줌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쪼그라든 콩은 골라내고 고른 것들만 양동이에 담아 물을 부었어요. 수진이 옆에서 지켜보다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찬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콩 비율이 부족해요. 더 넣어야 해요. 이렇게 넣으면 콩이 금방 떨어지잖아. 그래서 좋은 두부가 비싼 거예요. 수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10살짜리한테 말문이 막히다니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도 손은 찬이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첫날은 가열 타이밍을 놓쳤어요. 콩물이 넘치지는 않았지만 온도가 맞지 않아 응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틀에서 꺼낸 두부가 겉은 그럴듯해 보였는데 손가락으로 눌렀더니 속이 물컹하게 꺼졌어요. 찬이가 두부를 한 입 먹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열이 부족해요. 온도가 낮으면 속까지 안 익어요. 수지는 말없이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가열 시간 2분 추가. 이틀째는 압착이 문제였습니다. 틀에서 꺼낸 두부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물기가 빠지지 않았어요. 손으로 들었을 때 묵직해야 하는데 흐물거렸습니다. 찬이가 두부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압착 시간 3분 더요. 무게도 더 올려야 해요. 수진이 압착 도구 위에 물이 담긴 큰 냄비를 올려놓았습니다. 사흘째는 간수양이 문제였어요. 너무 적게 넣었더니 응고가 덜 됐고 조금 더 넣었더니 이번엔 두부가 푸석푸석하게 굳었습니다. 찬이가 혀끝으로 맛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어요. 간수 농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양을 정확히 맞춰야 해요. 수지는 숟가락 대신 작은 계량 스푼을 꺼냈습니다. 틀렸다가 고치고 고쳤다가 또 틀리는 새벽들이 하나씩 쌓였어요. 그러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찬이가 배낭 안쪽을 한참 뒤지더니 작은 유리병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손바닥보다 작은 병이었는데 안에 누런빛 액체가 찰랑거렸습니다. 찬이가 그 병을 두 손으로 감싸 쥐듯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소중한 걸 내어주는 것처럼 천천히 수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써보세요. 수진이 병을 받아들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짭조름하고 묵직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바다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 묵은 장독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야? 간수예요. 찬이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더 묻지 않았어요. 찬이가 병을 받아 콩물에 몇 방울 조심스럽게 떨어뜨렸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눈이 동그래졌어요. 지금까지와 달랐습니다. 콩물이 부드럽게 엉기기 시작하더니 표면에 윤기가 돌았어요. 마치 콩물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천천히 하나로 뭉쳐갔습니다. 찬이가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이제 맞아요. 며칠 뒤 새벽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숨을 죽이고 틀을 열었어요. 지금까지와 달랐습니다. 두부 표면에 윤기가 흘렀고 손으로 들었을 때 묵직하면서도 탄탄했어요. 모서리가 반듯하게 서 있었고 잘랐을 때 단면이 고르고 촘촘했습니다. 찬이가 한 조각 집어 천천히 입에 넣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씹는 속도가 느려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실 안이 조용했어요. 형광등 불빛만 두 사람 위에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찬이가 눈을 떴어요. 이거예요. 수진이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혀끝에 고소함이 퍼졌어요. 묵직하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두부 맛이었어요. 아니, 그보다 뭔가 더 단단하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수지는 말없이 그 두부를 한참 내려다봤어요. 눈가가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목구멍 안쪽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찬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음 두부 틀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장날 아침이었습니다. 찬이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장날 나가요. 시식 권해보세요. 수진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3개월 동안 뭉게두부집이라고 소문난 데가 어떻게 팔아? 두부가 달라지면 사람도 달라져요. 수진은 한참 찬이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나무 두부판 위에 따끈한 두부를 차곡차곡 올렸어요. 두부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손수레에 싣고 골목을 나서는데 겨울 아침 공기가 뺨을 때렸어요.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목구멍 안쪽까지 차갑게 파고들었습니다. 찬이가 손수레 한쪽을 잡고 나란히 걸었어요. 두 사람의 하얀 입김이 골목 공기 속으로 섞였습니다. 시장 자판을 펼치자마자 옆 상인이 팔짱을 낀 채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뭉게두부집 또 나왔네. 수진의 어깨가 순간 움츠러들었어요. 찬이는 못 들은 척 도마 위에 두부를 올리고 얇게 잘라 시식 접시에 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접시를 내밀었지만 다들 흘깃보고는 발길을 돌렸어요. 수진이 자판 뒤에 서서 두 손을 앞치마에 문질렀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웠어요. 찬이가 자판 앞으로 나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할머니 한 분이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접시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한 번만 드셔보세요. 할머니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으려다 찬이 얼굴을 보더니 멈췄어요. 작은 아이가 두 손으로 접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못해 두부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그러더니 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씹다가 눈이 커졌어요. 어머, 이게 뭐야? 고소해라. 할머니가 뒤를 돌아 지나가던 사람을 불렀습니다. 한 명이 두 명이 됐고, 두 명이 네 명이 됐어요. 저마다 한 입씩 먹어보더니 지갑을 꺼냈습니다. 수진의 손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두부를 자르고 포장하고 거스름 돈을 건네는 손이 멈출 틈이 없었습니다. 나무 두부판 위 두부들이 하나씩 줄어들었어요. 두부판이 눈에 띄게 비어갔습니다. 수지는 손을 움직이면서도 자꾸 두부판을 내려다봤어요. 믿기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때 아까 수군거리던 옆상인 아주머니가 슬그머니 다가왔어요. 팔짱을 낀 채 시식 접시를 들여다보다가 손을 뻗었습니다. 나도 하나 줘봐요. 한 입 먹더니 아무 말 없이 지갑을 꺼냈어요. 두모를 샀습니다. 수진이 찬이를 바라봤어요. 찬이는 이미 다음 손님에게 시식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달라지지 않은 채로요. 마지막 두부가 팔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나무 두부판을 내려다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가득 올려뒀던 두부들이 단 한 모도 남지 않았어요. 수지는 그 빈 두부판을 두 손으로 들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 가게를 이어받고 처음으로 두부판이 완전히 빈 날이었습니다. 손 안에서 나무판의 결이 느껴졌어요. 거칠고 낡은 나무 결이었습니다. 다음 장날엔 2배로 만들어요. 찬이의 목소리가 옆에서 들렸습니다. 수지는 웃음이 터졌어요. 소리내어 웃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겨울 장터에서 수진의 웃음소리가 울렸어요. 찬이가 손수레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빈 나무 두부판을 들고 손수레를 끄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장날 완판 소식은 금세 시장 골목을 돌았습니다. 며칠 후 오전 가게 문이 열리더니 김 사장이 들어섰어요. 수진이 작업대 위 두부틀을 닦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김 사장이 머쓱한 얼굴로 목을 가다듬었어요. 소문 들었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수진이 잠깐 김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찬이가 작업실 구석에서 콩포대를 정리하다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2배로 만들어야겠네요. 김 사장이 찬이를 한번 바라보더니 수진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수진은 그냥 앞치마를 고쳐 둘렀습니다. 납품이 다시 시작된 날 저녁이었어요. 하루치 작업을 마치고 수진이 작업실을 정리하는데 선반 위찬이 배낭에서 낡은 노트 한 귀퉁이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까맣게 때가 탄 표지였어요. 수진이 모른 척 선반을 닦으려는데 찬이가 먼저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 쥐듯 들고 한참을 내려다봤어요. 수진이 행주를 내려놓고 찬이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거예요. 찬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작업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두부 배운 적 있어? 아버지한테요. 수진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10살짜리가 두부 맛을 그렇게 정확하게 짚어낸다는 게 아직도 선뜻 믿기지 않았습니다. 찬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진열대로 걸어갔어요. 오늘 새벽에 만든 두부 한 조각을 집어들고 눈을 감았습니다.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어요. 미간이 살짝 좁혀졌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작업실 형광등이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찬이가 눈을 떴어요. 간수 3방울 더요. 앞착 2분 짧았고요. 수진이 굳었습니다. 오늘 새벽 자신이 만든 두부였어요.
간수를 평소보다 조금 아끼며 넣었던 것도 압착 시간이 살짝 모자랐던 것도 맞았습니다. 찬이는 두부 한 조각을 씹는 것만으로 그걸 알아챘어요. 수진이 말문이 막혀 바라보자 찬이가 이번엔 어제 만들어 냉장 보관해둔 두부를 꺼냈습니다. 한 조각 잘라 혀끝에 얹었어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어제 건 콩 불린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콩 속까지 수분이 더 들어가면 콩물 농도가 미세하게 달라져요. 수진이 어제 새벽을 떠올렸습니다. 콩을 불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던 게 생각났어요. 30분쯤 늦게 일어났던 것도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찬이가 덧붙였어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내가 20년 걸린 걸 이 아이는 3년 만에 왔다고. 수진이 찬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두부 한 조각에서 불린 시간까지 읽어내는 아이였어요. 타고난 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감각이었습니다. 7살 때부터 아버지 작업실을 드나들며 익힌 것들이 이 아이 안에 고스란히 쌓여 있었어요. 찬이가 다시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표지를 손끝으로 가만히 쓸었습니다. 찬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였어요. 아버지 박두환은 이 지역에서 알아주는 두부 장인이었습니다. 두부 하나로 20년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 실력을 인정받아 드디어 그린마트 납품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 두부 장인이 전국 단위 마트에 납품하는 첫 사례였어요. 그런데 계약 직전이었습니다. 박두환의 두부를 먹고 식중독이 났다는 후기가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창고를 열어보니 토종 흑태가 수입산 콩으로 바꿔치기 돼 있었습니다. 박두환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린마트 납품 계약은 결국 강만호의 만두부가 가져갔습니다. 찬이가 거기까지 말하고 잠깐 멈췄어요. 아버지 친구였어요. 20년 지기. 찬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 하나 없었어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수진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달싹였다가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찬이가 노트를 펼쳐 뒷면을 수진 쪽으로 돌렸어요. 빼곡한 손글씨였습니다. 줄 사이사이 눌린 자국이 남아있는 걸 보니 힘주어 쓴 글씨였어요. 심씨라는 사람이 창고에서 콩을 바꿔치기 하는 걸 목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도 시간도 정황도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증명을 못 하셨어요. 수진이 노트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만지려다가 멈췄어요. 이 노트가 얼마나 무거운 물건인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였습니다. 찬이는 친척 집에 맡겨졌어요. 친척은 비법 노트를 노렸습니다. 내놓으라고 했지만 찬이는 거절했어요. 결국 친척 집을 나왔습니다. 며칠을 길에서 버텼어요.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찬이가 노트를 다시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지 두부를 세상에 다시 내놓고 싶어요. 수진은 한동안 찬이를 바라봤습니다. 10살짜리가 이 무게를 혼자 들고 며칠을 걸어왔다는 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강만호, 지금도 잘 살고 있어? 찬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린마트에 납품하고 있어요. 수진이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어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갚아줘야겠네. 찬이가 처음으로 수진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잠깐이었지만 수진은 그걸 봤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두부 때문에 아버지를 잃고 며칠을 길에서 버틴 10살짜리 아이가 하필이면 두부가게 문을 밀고 들어왔다는 게요.
어머니의 두부를 이어가고 싶어서 새벽마다 혼자 작업실 불을 켜던 여자에게로요. 두 사람 모두 두부 앞에서 소중한 사람을 잃었고 두 사람 모두 그 두부를 끝내 놓지 못했습니다. 두부 냄새가 서로를 불러들인 건지 아니면 잃어버린 사람들이 두 사람을 이어준 건지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지는 작업실 한켠 선반 위 시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어요. 낡은 액자 속 시어머니 얼굴이 형광등 불빛 아래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 좀 더 있어도 될까요? 말소리가 작업실 안에서 낮게 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수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방 한켠에서는 찬이가 이불 위에 앉아 비법 노트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손 위에 올려놓은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두 사람의 그리움이 각자의 방향을 향한 채 나란히 놓인 밤이었습니다. 며칠 후 오전이었습니다. 수진이 시장 게시판 앞을 지나다 발걸음을 멈췄어요. 게시판 한가운데 새로 붙은 공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역 먹거리 박람회 참가자 모집. 대상 선정 시 자연마루 로컬 푸드 코너 입점 계약. 수진이 공고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옆으로 툭 내려갔어요. 옆에 서 있던 찬이도 공고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침부터 내내 무표정하던 얼굴이었는데 공고 앞에서 처음으로 눈가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공고를 위에서 아래까지 다시 훑쳤어요. 나가야 해요. 아버지 두부를 세상에 내놓을 기회예요. 수진이 공고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자연마루.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마트였어요. 수진의 머릿속에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자연마루면 강만호도 노리겠네. 찬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가져와야 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공고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게시판을 스치며 공고지 귀퉁이를 살랑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어요. 가게로 돌아와 수진이 작업대에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두부로는 안 돼. 장날 팔리는 거랑 박람회는 달라. 찬이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비법 노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작업대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이게 있잖아요. 수진이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어요. 이걸 써도 되는 거야? 찬이가 노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러려고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수진이 찬이의 손을 바라봤어요. 노트 위에 얹힌 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손마디가 또래 아이와 달리 두툼하게 굳어 있었어요. 7살부터 두부 작업실을 드나든 손이었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앞치마를 둘렀어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시장을 뒤졌습니다. 비법 노트의 첫 번째 핵심은 토종 흑태였어요. 일반 콩과 달리 껍질이 검고 알이 작았는데 손으로 쥐어보면 묵직하고 단단했습니다. 고소한 향도 일반 콩과 달리 깊고 진했어요. 그런데 가격표를 보자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일반 콩의 2배 가까운 값이었어요. 수진이 흑태자루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찬이가 흑태 한 알을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말했어요. 좋은 두부는 기다림으로 만드는 거예요. 재료도 마찬가지예요. 수진이 한참 흑태를 바라보다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흑태를 사들고 작업실로 돌아온 날 저녁 찬이가 노트를 펼쳐놓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흑태는 12시간을 불려야 했고 저속으로 천천히 갈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기계였어요. 작업실 기계는 속도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갈면 콩의 섬유질이 끊어져 특유의 고소한 맛이 사라진다고 노트에 적혀 있었어요.
찬이가 기계 앞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며 팔짱을 끼웠어요. 수진이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찬이가 창고 쪽으로 걸어갔어요. 선반 뒤 가장 구석진 자리를 뒤지더니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맷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화강암으로 만든 묵직한 맷돌이었는데 아랫돌 위에 윗돌이 얹혀 있었고 손잡이 나무가 반들반들하게 달아 있었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의 손을 탄 흔적이었습니다. 찬이가 쪼그려 앉아 윗돌을 천천히 돌려봤어요. 묵직한 돌이 맞닿아 돌아가는 소리가 창고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이거 왜 있어요? 수진이 창고 문에 기대며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안 버리셨어. 뭔가 이유가 있으셨겠지. 찬이가 맷돌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으로 돌 표면을 천천히 쓸어봤어요. 거칠고 차가운 화강암 결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찬이가 일어서면서도 맷돌을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아직은 창고에 그대로 뒀습니다. 그날부터 새벽 연습이 다시 시작됐어요. 흑태 두부는 일반 두부와 차원이 달랐습니다. 콩물 농도가 조금만 묽어도 맛이 달랐고 가열 온도가 조금만 어긋나도 응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압착 시간도 일반 두부보다 훨씬 더 필요했습니다. 첫날은 콩물 농도가 문제였어요. 이틀째는 가열 타이밍이 어긋났습니다. 사흘째는 압착 무게가 부족했어요. 찬이는 실패할 때마다 노트에 수치를 적고 다음날 새벽 그 수치를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포기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수진이 작업실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을 때도 찬이는 콩물 앞에 서서 농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수진이 눈을 떠보니 작업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나가보니 찬이가 비법 노트를 작업대 위에 펼쳐놓고 혼자 흑태를 갈고 있었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찬이는 수진이 나온 것도 모른 채 콩물을 조금 떠서 혀끝에 얹어보고 눈썹을 찌푸리다가 콩을 조금 더 넣었어요. 수진이 말없이 걸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찬이가 그제야 돌아봤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섰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작업실 바닥에 나란히 늘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시장 골목 반대편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강만호 가게 직원 하나가 낮에 시장을 돌다 들은 이야기를 저녁에 보고했습니다. 엄마 손두부 두부 맛이 달라졌다고 박도한 두부 맛이랑 비슷하다는 말이 돈다고요. 강만호가 팔짱을 낀 채 듣다가 턱을 괴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만호가 옆에 서 있던 심씨를 바라봤어요. 알아봐.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장날 오전이었어요. 수진이 진열대에 두부를 올리고 있는데 찬이가 가게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다 수진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시장 골목 건너편이었어요. 점퍼깃을 세운 중년 남자 하나가 엄마 손두부 가게 쪽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는 것도 자판을 구경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서서 가게 안쪽을 천천히 훑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유리창을 넘어 작업실 쪽까지 향했어요. 찬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심씨예요. 수진의 손이 두부 위에서 멈췄어요. 심씨의 시선이 가게 안을 한 바퀴 돌다가 찬이 쪽에서 잠깐 머물렀습니다. 찬이는 눈길을 피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다가 심씨가 먼저 몸을 돌렸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수진이 끝까지 바라봤어요. 강만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이제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심씨가 골목에서 사라진 지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영업을 막 시작하려는데 가게 문이 열리더니
낯선 얼굴 둘이 들어섰어요. 점퍼 안쪽에 공무원증을 단 남자들이었습니다. 식품위생 검사라고 했어요.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굳은 얼굴로 문에 임시 휴업 안내를 붙이는 동안 문 앞까지 왔던 단골 아주머니 두 분이 발길을 돌렸어요. 유리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두부 안 파나 보네. 검사관들이 작업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재료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냉장고 온도를 재고 작업대 구석구석을 훑었어요. 찬이가 작업실 한켠에 서서 검사관들의 손끝을 하나하나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수지는 팔짱을 낀 채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때부터 새벽마다 바닥을 닦고 도구를 삶고 재료 하나까지 빈틈없이 관리해온 작업실이었습니다. 검사관이 냉장고 안 흑태 보관 상태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 남짓 검사가 끝났습니다. 이상 없음이었어요. 검사관들이 나가고 문을 다시 열었지만 오전 장사는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새벽부터 만들어둔 두부가 진열대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수진이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찬이가 옆으로 다가와 말했어요. 강만호예요. 분명히. 수진이 눈을 뜨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팔지 못한 두부를 나눠 먹었습니다. 따뜻하게 데운 두부를 된장에 찍어 먹는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두부 맛은 지금까지 만든 것 중 가장 좋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번졌어요. 엄마 손두부가 위생검사를 받았다는 말이 시장 골목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만호 쪽에서 흘린 말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단골들의 발길이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수진이 이를 악물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찬이 얼굴을 보면 그럴 수가 없었어요. 비법 노트를 새벽마다 펼쳐놓고 흑태 상태를 확인하는 10살짜리 앞에서 먼저 주저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수진이 시장에 재료를 사러 나간 오전, 가게에 혼자 있던 찬이 앞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강만호였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코트를 차려입은 차림이었어요. 찬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만호가 천천히 걸어와 찬이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처음 오는 곳이 아닌 것처럼 익숙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요. 가게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두부 냄새와 찬기가 뒤섞인 공간이 갑자기 좁게 느껴졌어요. 찬이의 두 손이 작업대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강만호가 찬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많이 컸네. 아버지 많이 보고 싶지? 찬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만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노트만 넘겨줘. 좋은 학교 보내주고 뒷바라지 다 해줄게. 강만호가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찬이의 눈이 흔들리는지 살피는 것처럼요. 그 아줌마가 널 평생 책임질 수 있겠어? 찬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을 내리깔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작업대를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강만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깃을 여미며 가게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며 돌아봤어요. 생각해봐. 문이 닫히고 골목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찬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강만호가 사라진 문을 바라봤어요. 손을 작업대에서 떼자 손바닥에 모서리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 찬이가 가게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눈빛만으로 알 수 있었어요. 수진이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왔다 갔어? 찬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찬이가 달라졌어요.
밥을 먹어도 수저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에도 작업실에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이 눈치챘지만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흘째 저녁 수진이 작업실에서 두부 한 모를 데워 접시에 담았습니다. 방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잠시 후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접시를 집어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작업실로 들어가 흑태를 확인하며 새벽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람회를 일주일 앞둔 아침이었어요. 수진이 기계를 켜는데 평소와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쇠가 쇠에 긁히는 소리였어요. 멈췄다가 다시 켜봤지만 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수리 기사를 불렀어요. 기사가 기계 안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품이 없어요. 구하려면 일주일은 걸려요. 일주일. 박람회가 딱 일주일 뒤였어요.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사가 나가고 가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수진이 그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어요. 손바닥을 바닥에 짚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새벽마다 흑태를 갈고 농도를 맞추고 압착 시간을 재가며 버텨온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박람회가 일주일 뒤인데 기계가 없었습니다. 찬이가 창고로 들어갔어요. 한참 후였습니다. 찬이가 창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두 팔에 무언가를 힘겹게 안고 있었어요.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된 채로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맷돌이었습니다. 아랫돌과 윗돌이 맞닿은 화강암 맷돌이었는데 손잡이 나무가 반들반들하게 달아 있었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의 손을 탄 흔적이었습니다. 찬이가 맷돌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맷돌이 기계보다 더 고소해요. 버리지 않으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맷돌 앞으로 걸어가 손을 얹었어요. 차갑고 거친 화강암 결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마다 이 돌을 돌리셨다는 게 그 손의 온도가 이 돌 어딘가에 배어 있을 것 같았어요. 수진이 말없이 찬이 옆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맷돌을 씻고 손잡이를 잡아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어요. 묵직한 돌이 맞닿아 돌아가는 소리가 작업실 안에 낮고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흑태가 갈리며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두 사람이 묵묵히 맷돌을 돌리는데 찬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만호가 노트 달라고 했어요. 수진이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알아. 맷돌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안 줄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절대로. 수진이 아무 말 없이 맷돌을 계속 돌렸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작업실 창밖으로 골목 불빛이 조용히 내려앉았고 고소한 콩 냄새가 가게 안 가득 번졌습니다. 맷돌 소리가 잦아들고 작업실이 조용해진 박람회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찬이가 수진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오늘 밤 재료에 손을 댈 거예요. 수진이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오늘 밤이야? 박람회가 내일이니까요. 아버지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전날 밤에. 찬이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찬이를 바라봤어요. 10살짜리가 이미 한 번 당한 일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상처였을 텐데 그 상처를 덫으로 쓰겠다는 아이였어요.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찬이가 가게 불을 끄기 전에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유리창에 바짝 붙어 골목 끝을 바라봤습니다. 수진도 옆으로 다가갔어요. 골목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 담벼락 그늘에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그림자였어요. 며칠째예요. 강만호가 심씨를 붙여놨어요.
수진의 손이 창틀을 꽉 쥐었습니다. 찬이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이용하면 돼요. 찬이가 수진의 스마트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앱 하나를 내려받아 설치했어요. 동작 감지 카메라 앱이었습니다.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화가 시작되는 앱이었어요. 수진이 찬이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알아? 찾아봤어요. 찬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선반 위 콩포대 옆 창고 안이 한눈에 들어오는 각도로 스마트폰을 세워뒀어요. 화면 속에 창고 전체가 담겼습니다. 찬이가 녹화 준비를 마치고 나왔어요. 그러고는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창고 얘기를 크게 해요. 흑태 넣어뒀다고, 내일 쓸 거라고. 두 사람은 가게 한가운데 서서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창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골목 쪽 담벼락 그늘에 있는 누군가가 들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불을 껐어요. 가게 안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작업실 구석에 나란히 앉아 기다렸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골목은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수진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아? 찬이가 잠시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근데 안 하면 더 무서워요. 수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찬이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어요. 찬이가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말없이 기다렸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골목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창고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어요.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수진의 어깨가 굳었어요. 찬이가 수진의 팔을 살짝 잡으며 움직이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어요. 창고 안에서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었어요. 마스크를 쓴 사람이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선반 위 흑태 포대를 확인하더니 옆에 들고 온 자루를 내려놓았어요. 흑태를 덜어내고 자루에서 다른 콩을 꺼내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익숙했어요. 한번 해본 손놀림이었습니다. 선반 위 스마트폰이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었어요. 동작 감지 앱이 켜진 채로 화면 속에 마스크 쓴 사람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작업이 끝나자 마스크 쓴 사람이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발소리가 멀어지고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찬이가 천천히 창고로 들어갔어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마스크 쓴 사람이 선반 앞에 서서 콩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찬이가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손등 찍혔어요. 흉터 보여요. 수진이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마스크 쓴 사람의 손등, 손목 아래쪽에 길고 굵은 흉터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 사람이 심씨야? 찬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가게에서 봤어요. 강만호가 데려온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꿔치기 된 수입산 콩을 선반에서 걷어내고 따로 봉투에 담아 한켠에 뒀어요. 수진이 미리 다른 곳에 보관해뒀던 진짜 흑태를 꺼내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찬이가 수입산 콩이 담긴 봉투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이건 내일 증거로 쓸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 밤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해뒀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박람회 전날 밤을 노릴 거라는 것도, 앱을 설치해 녹화해 두는 것도, 바꿔치기 된 콩을 증거로 쓰는 것도
10살짜리가 혼자 다 생각해둔 일이었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수진이 작업실 한켠 선반 위 시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액자 속 시어머니 얼굴이 형광등 불빛 아래 희미하게 빛났어요. 수진이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꼭 해낼게요. 말소리가 작업실 안에 낮게 울렸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수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찬이는 방 한켠에 등을 벽에 기댄 채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비법 노트를 가슴에 꼭 안은 채로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모든 게 시작될 터였어요. 작업실에서는 수진이 시어머니 사진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내일을 버티고 있었어요. 박람회 당일 새벽 3시였습니다. 찬이는 아직 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수진 혼자 작업실 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2번 깜빡이다 켜지는 동안 수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맷돌 앞에 앉았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흙태를 갈기 시작했어요. 묵직한 돌이 맞닿아 도는 소리가 새벽 작업실을 낮게 채웠습니다.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 가슴 아래쪽이 단단하게 조여드는 느낌이었어요. 수지는 그 느낌을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을 주는 것으로 눌렀습니다. 한 차례 흙태를 갈고 나서 작업실 구석 선반 아래를 치우다가 수진의 손이 멈췄어요. 바닥판 하나가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선반에 가려 평소엔 보이지 않던 자리였어요. 손끝으로 가장자리를 건드렸더니 판이 쉽게 들렸습니다. 그 아래 작은 항아리 하나가 바닥에 박혀 있었어요. 입구를 낡은 광목천으로 덮고 노끈으로 단단히 묶어둔 항아리였습니다. 언제 넣어뒀는지 노끈이 바짝 굳어 있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매듭을 풀고 천을 걷어냈습니다. 항아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감촉이 닿았어요. 종이였습니다. 꺼내보니 꼬깃꼬깃 접힌 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뒤섞여 있었는데 오래 묵어 종이가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그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수진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였어요. 힘이 빠진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수진이 종이를 펼치는 손이 떨렸어요. 수진아, 힘들 때 써라. 좋은 두부는 기다려야 나온다. 네가 이 가게 이어주면 좋으련만. 어머니가. 2줄이었습니다. 짧은 2줄이었는데 읽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수진이 편지를 든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목구멍 안쪽이 바짝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참으려고 숨을 들이켰는데 그 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지는 편지를 두 손으로 가슴에 꼭 안고 바닥에 쪼그려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이 돈을 언제부터 모아 여기 넣어뒀는지, 수진이 올 걸 알고 계셨는지 그 마음이 차갑고 낡은 항아리 안에서 이제야 나온 것 같았습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찬이가 잠이 덜 깬 얼굴로 작업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는 걸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찬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 옆으로 조용히 걸어와 바닥에 앉았습니다. 맷돌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편지를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손잡이를 함께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나란히 앉아 맷돌을 돌렸어요. 흙태가 갈리며 고소한 냄새가 작업실 안에 퍼졌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왔어요. 골목 지붕 위로 회색빛 새벽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박람회장은 지역 체육관 안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입구부터 기름 냄새와 단내, 구수한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밀려왔어요. 수진과 찬이가 부스를 차렸습니다. 흰 천을 깔고 맷돌로 갈아 만든 흑태 두부를 가지런히 올렸어요. 두부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강만호의 만두부 부스가 있었어요. 현수막이 크고 화려했습니다. 강만호가 부스 뒤에 서서 수진 쪽을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어요. 찬이를 발견하는 순간 그 표정이 굳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부스를 돌기 시작했어요. 강만호 부스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던 심사위원이 수진 부스 앞에 섰습니다. 두부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씹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2번 먹었습니다. 3번 먹었어요. 말없이 옆 심사위원을 불렀습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두 손을 앞치마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숨을 고르게 쉬었어요. 강만호가 그 모습을 보더니 걸어왔습니다. 여유 있는 걸음이었어요. 저쪽 재료 한번 조사해 보시죠. 수상한 점이 있어요. 어젯밤 심씨가 흑태를 수입산으로 바꿔치기해 뒀으니 뒤지면 바로 드러날 거라는 얼굴이었습니다. 심사위원이 수진 부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 순간 수진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어젯밤 우리 창고에서 나온 콩이에요. 어젯밤 따로 챙겨둔 봉투였어요. 심사위원이 봉투를 받아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입산 콩이었어요.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만호의 입꼬리가 내려갔어요. 수진이 박람회 관계자에게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잠시 후 박람회장 한쪽 큰 화면에 영상이 떴어요. 마스크를 쓴 인물이 창고 안으로 들어와 흑태를 덜어내고 수입산 콩을 채워 넣는 장면이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찬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사람 손등 보세요. 화면이 멈췄습니다. 마스크 쓴 인물의 손등, 손목 아래쪽에 길고 굵은 흉터였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강만호 옆 심씨에게 쏠렸습니다. 심씨가 반사적으로 소매를 내리려 했어요. 늦었습니다. 화면 속 흉터와 심씨의 손등이 똑같았어요.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이번엔 훨씬 크게요. 찬이가 비법 노트를 펼쳐 뒷면을 내밀었습니다. 3년 전에도 똑같이 했어요. 아버지가 목격하고 기록해뒀어요. 날짜와 시간, 심씨가 창고에서 콩을 바꿔치기 하는 것을 목격한 정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관계자가 노트를 건네받았어요. 3년 전 그린마트 납품 계약 탈취까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만호가 입술을 달싹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어요. 강만호와 심씨가 현장에서 연행됐습니다. 강만호가 끌려나가며 찬이를 바라봤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찬이는 그 눈을 끝까지 피하지 않았어요. 관계자가 비법 노트를 찬이에게 돌려줬습니다. 찬이가 두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노트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닳고 구겨진 표지였어요. 찬이가 노트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턱이 작게 떨렸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았어요. 찬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두부가 세상에 나왔어요. 박람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아침 시장 골목을 지나던 상인이 발걸음을 멈췄어요. 만두부 유리문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노란 바탕에 붉은 글씨로 찍힌 영업정지 딱지였어요. 식품위생법 위반, 납품계약 탈취, 허위 후기 조작. 상인이 한참을 그 앞에 서 있다가 말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3년 전 진실이 시장 골목을 천천히 돌기 시작했어요.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강만호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요란하지 않게,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박람회 대상 통보는 전화 한 통으로 왔습니다. 수진이 가게 청소를 하다 전화를 받았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걸레를 내려놓고 수화기를 더 세게 쥐었어요. 대상이라는 말이 두 번째로 들렸습니다. 수진이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작업실에서 흑태를 확인하던 찬이가 수진의 표정을 보고 걸어 나왔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끊고 찬이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찬이를 바라봤어요. 찬이가 수진의 얼굴을 읽더니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순간이 무엇인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자연마루 로컬 푸드 코너 입점 계약이 성사되고 이웃마트 납품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어요. 가게 문을 닫으려 했던 그날 밤 잔액 앞에서 손이 굳었던 그 계좌였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는 손이 이번엔 떨리지 않았어요. 밀린 월세가 빠져나간 자리에 납품 계약금이 들어와 있었고 독촉 문자가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잃고 빚만 껴안은 채 버텨온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 항아리 돈에 납품 계약금까지 합치니 기계를 사고도 빚을 갚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에 저녁 불빛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어깨가 오랜만에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오전 두 사람은 기계가게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찬이가 미리 찾아둔 중고 저속 분쇄기였어요. 찬이가 전원을 켜 회전 속도를 가장 낮게 맞춰보더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맷돌 속도랑 비슷해요. 이게 맞아요. 수진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항아리 안에 오랫동안 모아둔 돈이었어요. 어머니 돈으로 사는 거니까 오래 써야 해. 찬이가 기계를 한 번 더 바라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새 기계가 작업실에 들어오던 날 수진이 구석의 맷돌을 한켠으로 밀어내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손잡이 나무가 반들반들하게 달아 있었어요. 시어머니 손이 오래 닿았던 자리였습니다. 수진이 그 자리에 그대로 뒀어요. 찬이가 물었습니다. 왜 안 치워요? 언제든 쓸 수 있게. 찬이가 맷돌을 한참 바라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작업실 벽에 액자 하나를 걸었어요. 비법노트 첫 페이지였습니다. 박두환의 손글씨가 빼곡하게 담긴 페이지였어요. 맷돌 옆벽 가운데에 반듯하게 걸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찬이가 옆에 와섰어요. 한참을 말없이 액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수진이 물었어요. 괜찮아? 찬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간판을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진이 사다리를 세우고 올라가 엄마 손두부 간판 고정 나사를 풀기 시작했어요. 나사가 하나씩 빠지면서 간판이 조금씩 기울었습니다. 40년을 그 자리에 붙어 있던 간판이었어요. 수진이 두 손으로 받쳐들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글씨가 군데군데 지워지고 테두리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손으로 간판 표면을 한번 쓸었어요. 차갑고 거친 금속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새 간판이 올라갔어요. 두 손두부, 시어머니의 손과 박두환의 손, 두 손이 하나로 이어진 이름이었습니다. 간판 글씨가 오전 햇빛을 받아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나와 올려다봤습니다. 찬이도 골목 한켠에 서서 새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입을 꽉 다문 채로 오래도록요. 자연마루 로컬푸드 코너에 두 손두부 팻말이 붙는 날 수진과 찬이가 나란히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찬이가 진열대 위 두부 한 모를 집어들었어요. 두 손으로 감싸듯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맷돌 속도로 갈아 만든 흑태 두부였어요. 표면에 윤기가 흘렀고 모서리가 반듯하게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물었어요. 어때? 찬이가 두부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수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찬이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이 진열대를 바라보는 뒷모습 위로 마트 안조명 불빛이 고르게 내려앉았어요. 3월 새학기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 찬이 가방을 챙겨주며 목도리를 여며줬어요. 찬이가 어색한 듯 목을 움츠렸습니다. 학교 교문 앞에 서자 등교하는 아이들이 쏟아져 들어갔어요. 찬이가 가방 끈을 고쳐 잡고 걸음을 내딛다가 교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수진이 손을 들었어요. 찬이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찬이의 뒷모습이 건물 안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있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한참을 교문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발길을 돌렸어요. 가게로 돌아와 문을 열었습니다. 3월 햇볕이 작업실 창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맷돌 위에 내려앉았어요.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작업실로 들어섰습니다. 새 기계 앞에 서서 전원을 켰어요. 낮고 고른 기계 소리가 작업실 안을 채웠습니다. 불려둔 흑태를 한 줌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상태를 확인했어요. 묵직하고 단단했습니다. 찬이가 늘 하던 방식이었어요. 수진이 흑태를 기계 안에 천천히 넣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찬이가 들어섰어요. 책가방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찬이가 벽에 걸린 작은 앞치마를 집어둘렀습니다. 수진이 언제 챙겨뒀는지 모를 찬이 몸에 맞게 줄여둔 앞치마였어요. 찬이가 새 기계 옆에 서서 콩물 농도를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을 콩물에 살짝 담갔다 빼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 옆에서 간수를 계량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작업실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찾아 움직였어요. 기계 소리가 낮게 울렸고 흑태 갈리는 고소한 냄새가 작업실 안에 천천히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피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작업실에서 이 두부 냄새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생겨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34 여자와 혼자 세상에 나온 10살 아이가 두부 하나로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온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하룻밤이었습니다. 그 하룻밤이 겨울을 지나 봄이 됐어요. 그 시간이 쌓여 이름이 됐습니다. 두 손 두부. 두 손이 하나로 이어진 이름이었어요. 창밖 골목에 3월 햇볕이 가득했습니다. 기다림으로 만든 두부처럼 두 사람의 봄도 그렇게 왔어요.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감상평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가올 봄에도 늘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소리바람이었습니다.